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 이제 그 연습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었죠. 연습 문제 풀으면서 이제 또 피드백이 들어왔어요. 되게 좀 인간 강사 같다. 근데 그렇게 좀 기계적으로 빨리빨리 받아칠 수 있는 그 정도의 내공이 돼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실전에서 딱 봤을 때 특히나 요즘 또 호가가 되게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가에서 지금 멀티플 몇 배 곱하고 그럼 목표 주가 얼마고 딱딱딱 이게 딱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뭐 기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익숙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아직은 제가 아직은 제가 그 계획에는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향후에 한 조만간 머지않아서 이제 이제 투자의 대가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도 있을 거고 피터 렌치도 있을 거고 뭐 등등 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있을 텐데 그 투자의 대가들이 그때 당시에 썼었던 이제 밸류에이션 그 가치평가법들이 다들 각각 좀 존재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A 대가는 어떻게 가치평가를 했고 B 대가는 어떤 방법으로 가치평가를 했고 C 대가는 어떤 방법으로 가치평가를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강의도 개설을 할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면 이제 정말 숫자만 딱 입력을 하면 바로 따다닥 나올 수 있게 그렇게끔 트레이닝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선행학습이 오늘이니까 이번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 클래스 강의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제 그래서 우리 절대가치평가법 먼저 했고요. 상대가치평가법 했고 그리고 연습 문제까지 간단하지만 연습 문제까지만 풀어봤고요. 오늘 이제부터 실전, 진짜 실전에는 어떻게 쓰이는지 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실전도 방법론들이 정말 많아서 그걸 일일이 다 정의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좀 제약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클래스 하나를 뺄 수 있을 정도로 양이 엄청 방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습득을 해야 되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를 꼭 몰라도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기 때문에 그걸 모든 걸 다 숙지를 하지 않아도 그래서 오늘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를 갖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자, 오늘도 지난 시간 학습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가치평가법, 상대가치평가법 그리고 연습 문제까지 한번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공식적으로 좀 공식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식적으로 복습하는 거는 이제 이번 시간이 마지막일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좀 이거에 대한 공식적인 복습들이 없을 거니까 이번 강의 그리고 바로 직전 강의까지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이 내용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숙지가 좀 이루어지실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5번, 10번 돌려보세요. 이거 한 번에 이해하기 애초에 어려운 내용인 거예요. 5번, 10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번 클래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려 볼게요. 좀 마지막이니까 최대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맨 첫 번째 시간에 맨 처음 이제 절대가치평가법 할 때 DDM 했었죠. 우리 DDM 전에 뭐 나와야 된다고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뭐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제가? TVM. TVM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TVM 뭐다? 화폐의 시간 가치다. 타임 밸류 오브 머니. 자, 이 내용이 경제학과 경영학과 1학년 내용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마지막 복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식적인 마지막 복습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 것까지 완벽하게 오늘이야말로 정말 정신 바짝 차리시고 딱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DDM 한번 가볼게요. 화폐의 시간 가치부터 시작이 됩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는 뭐다? 할인율 R 값만큼 미래에 곱하느냐 미래에 곱하느냐 아니면 과거로 땡겨오느냐. 자, 다 기억나실 겁니다. 다시 한번 R 값만큼 미래로 곱해주느냐 미래 걸 나눠서 땡겨오느냐. 좀 이거 이제 기억나실 거야. 1 플러스 R에 몇 제곱을 곱하느냐 땡겨와서 나누냐 제곱을 나누느냐.
자, 기억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대전제. DDM의 대전제 뭐다? DDM의 대전제. 주식은 기본적으로 영구채권이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고? 1938년에 존 버 윌리엄스 교수님께서 주식은 영구채권이다. 영구채권은 뭐죠? 그 채권은 영구적으로 이제 이자가 발생하는 그런 채권. 그러면 그거를 주식으로 환산하면 뭐다? 주식은 주식의 가치는 뭐다? 기업 그 주식, 즉 그 기업의 가치는 뭐다?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배당금의 흐름의 총합이 바로 그 주식의 진짜 가치다. 그게 바로 DDM, 배당 할인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일정한 성장, 첫 번째 일정한 성장이 필요하고요. 첫 번째 일정한 성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의 일정한 배당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성장에서 비롯되는 일정한 배당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건 뭐라 말씀드렸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자, 다 내후년에 정확하게 10%씩 따박따박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은 지구상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9.9%도 용납이 안 되고요. 10.1%도 용납이 안 돼요. 정확하게 10%씩, 정확하게 N%씩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지구상에 존재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정한 성장이 담보되지가 않으니까 일정하게 배당, 올해 100원 했는데 내년에 100원 하고 내후년에도 100원 하고 정확하게 100원씩 101원 하면 안 돼. 102원도 안 돼. 정확하게 100원씩, 정확하게 N원씩 할 수 있는 기업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아카데믹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 그런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DM 이 모형이 배당 할인 모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를 갖는 이유는 뭐다? 의의를 갖는 이유는 자산 가격 산정 모형에 대한 기초 이론을 처음 다진 거예요. 처음. 자산 가격 산정 모형에 대한 항상 시금석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자산 가격 산정 모형에 대한 기초 이론을 처음 다졌기 때문에 그게 바로 포인트고 그게 바로 이 DDM의 의의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P는 R-G분의 D다. P 값을 R 값, 그리고 G 값, D 값. 변하는 P를, 변하는 주가를 변하지 않는 R, 변하지 않는 G, 변하지 않는 D. 이 세 가지 팩터로 설명한 거다. 세 가지 변수로 P를 계산하기 위한, 즉 주가를 계산하기 위한, 시가총액을 계산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였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변하지만 이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가치 평가법이라고 한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 세 가지 변수로 상대적으로 변하는 주가를 설명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가치 평가법이라고 한다. 이제 다들 좀 이제 아주 좀 많이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RIM이 나온다. RIM이 뭐다고요? DDM의 이제 보완 버전, DDM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자, 왜? 첫 번째, DDM 한 번 더 볼게요. 자, 첫 번째 일정한 성장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 일정한 배당이 필요해요. 하지만 RIM은 뭐다? 일정한 성장, 일정한 배당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왜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 필요가 없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다 익숙하실 거예요. 여기 뭐다? 여기 자산, 부채, 자본. 자, 이 자본 값에 대한 이게 지금 그리고 내년, 내후년 땡땡땡. 이거 총합이 바로 RIM 모형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D값, R값, G값 이 세 개나 필요 없다. 왜? 이거 따로 추정하고 이거 따로 추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 변수가 필요가 없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 R값에 대한 추정은 역시나 들어간다. R값에 대한 추정이 역시나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개의 고정값을 원했던 DDM에 비해서는 고정값이 하나로 줄어든 거에 대해서 그게 조금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R에 대한 추정은 DDM 모형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필요하지만 추정해야 되는 값이 3개에서 1개로 축소가 됐다. 그래서 RIM은 실전 적용이 DDM에 비해서 용이하다. 실전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일단 R값 필요하고요. R값 필요하고 이제 이익 필요하고요. 뭐 기간에 대한 이익이죠. 지금의 이익이든 내년의 이익이든 내후년의 이익이든 어쨌든 달리 추정할 수 있는 이익 필요하고요. 그리고 배당 필요하고요. 이 두 가지 값을 달리 추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RIM이 DDM보다 좀 더 나은 부분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절대가치평가법 이거 2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이 이제 다 나실 겁니다. 좀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 그리고 이제 이 공식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이제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이거 다 더하는 거. 오케이. 다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기서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자, 배당의 증가가 포커스가 아니다. 배당의 증가가 포커스는 뭐다? DDM 모형이다. 그래서 모형 이름 자체도 배당 할인 모형이죠. 모형 이름에도 배당이란 단어가 들어갈 정도로 배당 증가에 포커스를 둔 거는 DDM이다. 그러면 RIM은 뭐다? 이익 증가가 포커스다. 이익 증가가 포커스가 이게 왜 중요하다? 특히나 이익은 성장하는데 배당을 안 주는 소위 가장 대표적인 성장 종목, 성장 산업, 성장 국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그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배당을 안 주는 이유만으로 DDM에서는 가치 평가가 안 됐다면 RIM에서는 가치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포인트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 다들 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ER 넘어가겠습니다. 자, PER 되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논리가 뭐다? 너 얼마 벌어? 그 회사 얼마 벌어? 얼마 버는 거 대비해서 그 회사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에 형성돼 있어? 예를 들어서 연간 이익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칩시다. 연간 이익이 100억인데 근데 그 회사의 시총이 뭐 예를 들어서 2천억이면 PER이 몇 배다? 20배. 멀티플이 20배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좀 익숙한 내용이지만 그 익숙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저렇게 한번 조정을 한번 해봤었죠. 어쨌든 벌이 대비 형성된 프리미엄이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말씀드린다. 시총 P, 프라이스는 이익, earning 곱하기 멀티플이다. P는 2 곱하기 멀티플이다. 제가 지난주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P는 2 곱하기 멀티플이다. 한 번 더 따라할게요, 여러분. 자, 시작. P는 2 곱하기 멀티플이다. 그게 바로 PER 밸류에이션이다. 자,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이었는데 그걸 말씀드렸죠. 이 밸류에이션 방법으로 이미 상장 기업의 절반 정도는 설명이 가능하다. 커버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또 우리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2가지 정도로 조정을 해봤죠. 그래서 양변에 2를 나눠봤죠. 2를 나눠보니까 어떻게 됐더라? 여기서 2를 나눠보니까 2를 나누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게 뭐가 됐다고? 이게 이제 배당 성향이 됐다고. 그래서 PER은 R값, G값, 배당 성향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첫 번째 분해였고요. 두 번째 분해는 뭐였다? 두 번째 분해는 우리 사랑의 짝대기 이렇게 그어봤죠? 사랑의 짝대기. PER은 뭐다? PER은 이렇게 쭉쭉쭉 사랑의 짝대기 다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 안 나신 분들은 지난 강의 다시 한번 봐주시고. 자, PER은 결국 뭐다? 배당 수익률 분의 배당 성향. 이것까지 기억나실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한 번 더 해볼까? 기억나실 겁니다. PER은 2분의 P니까 이걸 양변에 D로 나눈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요거였잖아요. 기억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2개 한번 좀 분해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PER을 포함해서 모든 상대가치평가법의 함정이 뭐다? 바로 밸류에이션 트랩이다.
바로 밸류에이션 트랩이다. 이게 뭐였다고요? 한 번 더. 자, 올해 100억 벌었습니다. 자, 올해 100억 벌었는데 시총이 2천억이에요. 그럼 이건 멀티플이 20배다. 근데 친구들 보니까 멀티플이 다 30배야. 20배가 싸네. 그래서 우리 이걸 매수를 했어. 근데 그 다음에 이익이 50억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시총이 예를 들어서 그대로라고 쳐요. 2천억. 그럼 멀티플이 몇 배가 된다? 멀티플이 오히려 2배가 된다. 오히려 저평가인 줄 알고 샀는데 고평가가 되더라. 즉 여기가 이익이 되든 PBR이면 북밸류가 되겠죠. PSR이면 세일즈가 되겠고요. 이 변수값이 줄어들면 이건 저평가라고 생각했는데 저평가가 아닐 수가 있다. 이런 케이스까지 조심하자. 좀 이렇게 해서 PER 밸류에이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실 겁니다. 다 기억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PBR입니다. PBR. 자, 논리는 뭐다? PER의 논리는 뭐였다? 너 얼마 벌어? 그 회사 얼마 버는데 시총 얼마야? 그럼 PBR은 그 회사 얼마나 돈을 쌓아뒀는데 지금 얼마의 시가총액의 가격이 형성돼 있어. 그래서 P는 E 대신 B겠죠. 북밸류니까 E 대신 B죠. E 대신 B. 그리고 멀티플 배수. P는 B 곱하기 멀티플. 그게 PBR이다. 쉽죠? 자, 그래서 PBR은 이제 PER로 커버가 안 되는 종목 중에 또 절반이 PBR로 커버가 된다. 우리 PBR 얘기하면서 뭐 얘기했었죠? PBR 밴드를 한번 봤었죠. 근데 이제 우리 삼성전자 PBR 밴드를 보니까 삼성전자 뭐 이런 이익이 막 들쭉날쭉한 거는 막 이렇게 PER 밴드가 막 이렇게 들쭉날쭉해. 그래서 이걸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워. 근데 PBR은 어쨌든 기존의 자산을 계속 조금 많이 쌓이냐 조금 쌓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테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하는 게 좀 더 용이하기도 하고 혹은 이익보다 순자산을 더 봐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 뭐 가령 이제 뭐 이익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걸 보정하기 위해서가 가장 크겠죠. 예를 들어서 대형 수주 산업 내지는 사이클을 타는 산업들. 수주 산업들은 뭐죠? 수주 산업들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만큼 이제 수주하고 그 다음에는 없고. 그래서 이만큼의 이익을 이만큼에서 다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만큼 오르고 이렇게 다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기억나실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만 PER 대신 사용을 한다. 이 경우에만 PER 대신 사용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또 뭐까지 말씀드렸냐? 요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PER이랑 PBR이랑 묶어서 ROE 관점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제 똑같이 시총이 있습니다. 똑같이 시총이 있습니다. 시총을 이렇게 시총을 이익이랑 묶고 여기를 순자산이랑 묶을 수 있다. 시총을 이익이랑 묶을 수 있고 시총을 순자산이랑 묶을 수 있다. 이익이랑 묶으면 뭐가 된다? 그게 PER이 된다. 순자산이랑 묶으면 PBR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제가 설명한 게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재무 상태표에서 이 부분이 이제 자본 사이드겠죠?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예를 들어서 매출 이제 매출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 될 텐데 이 이익을 시총이랑 이제 하면 이게 바로 이익을 시총이랑 이제 묶어보면 이게 PER이 될 거고 이제 이거를 시총이랑 묶으면 이게 바로 PBR이 될 거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라스트로 그러면 이거 두 개도 엮여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익이랑 순자산이랑 엮여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ROE의 개념이다. ROE는 뭐다? 리턴 언 에쿼티. 에쿼티에 대비해서 리턴이 얼마니? 에쿼티가 자본이잖아요. 순자산. 너 지금 갖고 있는 돈
그거 굴려서 얼마 벌었니? 그겁니다. 그래서 PBR 나누기 PER이 이게 ROE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왜? PBR은 뭐죠? B분의 P죠. B분의 P 나누기 2분의 P는요. 이거는 B분의 P 곱하기 P분의 2가 되겠죠. 나누기는 역수니까 이게 돌아가니까. 이거 없어지고 B분의 2가 되겠죠. 맞죠? 이렇게 해서 ROE의 개념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PSR, 우리 PSR도 했습니다. PSR은 좀 간단하게 했어요. 왜? 일단은 PSR은 보통 언제 쓴다? 시장 잠식 먼저 해라. 그리고 이익은 나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플랫폼 기업이었다. 그래서 시총은 P는 세일즈 S 곱하기 멀티플이다. P는 S 곱하기 멀티플이다. 이거를 왜 했다? 이걸 왜 했다? 원래는 이제 이제 매출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매출 원가들 이런 거 빼면 이제 여기서 매출 총이익이 나올 거고요. 매출 총이익에서 예를 들어서 판관비 이만큼 빼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영업 외 손익들을 빼면 순이익이 나오겠죠. 영업 외 손익들을 다 빼주면 다시 한번 매출에서 원가 빼면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같은 비용들을 영업을 위한 비용들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올 거고요.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손익들 그런 것까지 빼면 순이익이 나올 건데 그러면 기존에 이거랑 이제 P랑 같이 고려를 했으면 됐었는데 여기까지 내려가기가 불가능했다. 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이게 적자가 나오는 기업들은 이렇게 해서 상대가치평가법으로 종전에 있는 상대가치평가법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말씀드렸지만 플랫폼 기업도 플랫폼 기업이지만 최근에 이제 1월 들어서 이제 한 작년 말부터였기도 했지만 최근 올해 1월부터 특히나 지금 강세를 보이는 섹터가 어디죠? 로봇 섹터잖아요. 로봇 섹터, 로봇테마. 로봇 섹터나 로봇테마에서 대장주가 누구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 1조로 넘어가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그때 여의도 바닥에서 그 밸류에이션 가치평가를 어떻게 했다? PSR로 했다.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안 됐지만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뉴로메카 이렇게 세 개에서 PSR 밸류에이션을 했거든요. 왜? 아직은 이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왜? 아직은 통제가 안 되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일단 매출 먼저 튀기고 나중에 이 비용들을 통제를 하면 그 다음에 순이익이 찍히니까 그 전까지만 PSR로 하자. 이런 논리였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PBR로도 가치평가가 불가능한 특히나 초기 단계 무형제 기업의 경우에는 보통 좀 이렇게 쓴다. 마켓컬리 예를 들으면서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로봇테마주들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초기 단계 무형제 기업만 PSR 쓴다? 아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지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논리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는 정답이 없다. 애초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가치평가법의 마지막이죠. EV, EBITDA까지. 논리는 뭐다? 이제 EB가 뭐다? 엔터프라이즈 밸류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밸류고 E는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 그러니까 earning인데 before 이자랑 세금이랑 감가상각비 차감하기 전 이익이다. 그리고 EV는 이제 시가총액의 순차입금의 개념까지, 즉 채권자의 목까지 생각을 해준.
그래서 논리는 일단 포인트가 뭐다? DA,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감가상각비. 이거를 제외한다. 이걸 제외한다. 먼저 이게 이제 이 EV/EBITDA 논리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제가 말씀드린 섹터가 어디였죠? 가장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쪽. 2차 전지 쪽이었다. 왜? 2차 전지 쪽도 그래서 초기 단계 유형제 기업. 예로 양극재 업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양극재 업체들. 왜? 양극재 업체들 이 매출도 나오는데 그 매출에서 이제 매출 원가를 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출 원가에 또 이제 뭐 이런 판관비들이 들어가거든요. 아니 판관비가 이런 이제 감가상각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맨 아래로 떨어지는 순이익에서는 이거는 비현금 비용 때문에 현금이 실질적 유출은 안 되는데 수익 이제 비용 대응 원칙에 의해서 회계적인 원칙에 의해서 작성한 현금이 발생하지 않는 비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이익단에서는 마이너스가 찍히더라. 이런 것들을 좀 보정을 할 필요가 있겠더라.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나 양극재 쪽 이런 큰 설비가 필요한 아직 초기 단계라서 매출도 매출이지만 그만큼 이제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가 많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 것들은 초기 단계 유형제 기업에서 EV/EBITDA 밸류에이션을 많이 하더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익은 나중에. 그래서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죠. 이제 EBITDA는 EBIT은 뭐다? EBIT, DA 말고 EBIT은 뭐다? 이거는 영업이익이랑 유사하다. 이익은 이익인데 유사한 거예요. 영업이익이 아니에요. EBIT은 정확히 말하면 회계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영업이익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대충 영업이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정확한 값을 물론 구하면 또 구할 수는 있겠지만 유사하다. 영업이익이랑 유사하다. 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닝스는 뭔가요? 이건 이제 순이익인데 순이익에서 이제 인터레스트랑 텍스를 다시 더해야 돼. 근데 자 여기서 매출 그리고 이제 비용 빼면 이제 영업이익 나오겠죠? 아니 영업이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비용을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겠죠?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에서 여기서 이제 뭐 판관비 이런 거 빼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올 거야. 영업이익이 나올 거야. 여기서 영업 외 비용들이 영업 외 손익들이 나오겠죠. 영업 외 손익들. 여기에 이 영업 외 손익에 이제 이자랑 세금도 들어가겠지만 뭐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그거 외에도 뭐 예를 들어 지분과 손익 뭐 이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영업이익과 유사하다고 한 거지 정확히 영업이익은 아니다. 하지만 유사하다고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시총 P는 뭐다? 에비타 구하시고 거기다가 뭐 그냥 아주 지금 실무에서 어떻게 쓰냐면 그냥 현업에서 펀드 매니저들은 간편하게 어떻게 쓰냐면요. 대충 영업이익 구하고요. 거기서 이제 재무제표의 주석에 가보면 이제 판관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다 영업이익에다 판관비 더하면 에비타가 나옵니다. P는 에비타 곱하기 거기서 에비타 멀티플 배수 곱하고 거기에 순현금까지 이렇게 따로 더 더해준다. 이게 바로 EV/EBITDA였습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 어쨌든 PER이나 EV/EBITDA나 똑같이 너 얼마 버는 거에 좀 더 심화 버전이죠. 얼마 버는 거에 좀 더 심화 버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랑 이제 그리고 순현금, 뭐 순차익금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 개념 덕분에 PER보다 좀 더 정교해졌다. 그래서 실제로 M&A를 하는 곳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로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연습 문제 했죠. 연습 문제 풀었죠. 자 이렇게 이제 이번 클래스의 마지막으로 제가 복습을 해드렸는데 벌써 시간이 거의 한 30분 가까이 지나갑니다. 거의. 그만큼 되게 중요한 내용들인 겁니다. 중요한 내용들인 거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걸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반복해서 계속 여러분들의 거로 체득을 하시고 체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뭐냐? 이제 이거를 실전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실전 사례를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실전 사례를 뭘 갖고 올까 하다가, 자, 그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제 개인 텔레그램 채널 아마 다 들어오셨을 거예요.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와우넷 홈페이지 가면 제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그것 해서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실전 사례를 제가 직접 제 채널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케이스를 갖고 와서 그걸 실전 사례로 한번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아직 텔레그램에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얼른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워닝 한 번 더. 자, 이 강의는 중급자용입니다.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아직도 모르겠다. 빨리 초급 내용 숙지하시고요. 아셨죠? 자, 초급자는 초급 내용은 터닝 필수고, 특히나 뭐 주식 투자의 기본이라든가 아니면 재무제표 보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선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제 초급 내용들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초급 강의도 제가 올려드렸으니까요. 자, 들어가기 전에 또 오늘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주식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격표를 직접 붙이는 게 바로 가치평가법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오늘의 주가가 아니라 내일의 주가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내일의 주가다. 자, 내일의 전망이랑 내일의 숫자가 내일의 주가를 결정하는 키 팩터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식을 가르쳐주는 거는 강사의 몫이에요. 근데 가르쳐준 공식을 숫자를 대입해서 직접 문제를 푸는 거는 학생의 몫, 즉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어차피 정답은 없고요. 공식에 본인이 직접 숫자를 대입을 해야 되거든요. 직접 가치평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공식에 어떤 숫자를 직접 대입할지 같이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이번 클래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오늘 실전 연습을 오늘 한번 해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자, 실전 사례 연습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실전 사례 연습. 자, 분석 전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점검을 하셔야 돼요. 뭐냐? 뭘 점검을 했냐? 꼭 주식이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주식 말고도 자, 예적금 있을 거고요. 아니면 다른 이제 이제 금융자산인 채권, 그리고 외환, 그리고 뭐 이거는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가상화폐까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현금, 즉 이게 예적금이랑 좀 다른 거죠. 예수금의 의미입니다. 예수금으로 좀 관망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그리고 이거 말고도 파생 상품이 있을 거고요. 파생. 그리고 이것들은 다 뭐죠? 이것들은 다 금융 상품이잖아요. 금융 말고 실물도 있겠죠. 실물 상품도 있겠죠. 부동산 같은. 부동산이라 하면 뭐 집도 있을 거고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 뭐 상가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왜 꼭 주식이어야만 하는 이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랑 같이 비교를 해야 된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가치평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왜 우리가 가치평가를 한다? 우리가 가치평가를 하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란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치평가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뭐가 있다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돈이 있죠. 그리고 시간이 있죠. 그리고 체력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돈도 한정적이고요. 시간도 한정적이에요. 체력도 한정적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무한하다면, 우리가 진짜 만수르천 수천조의 부자라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무한하다면, 아니면 우리는
계속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럴 만한 체력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든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런 정신을 쓸 수 있는 체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무한하다면 이런 것들을 왜 고민할까요? 그냥 다 사면 되지. 왜 고민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이랑 시간이랑 체력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용 인풋이, 우리의 가용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 한번 해볼까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왜 예적금을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예적금 하면 어디쯤 한 4, 5% 주죠. 예적금을 4, 5% 주죠.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자, 적금이 예를 들어서 5%입니다. 예를 들어서 5%예요. 그럼 적금 관점에서의 PER은 뭘까요? 적금 관점에서 PER은 뭐다? 자, PER은 다시 한번 뭐다고요? PER은 너 얼마 벌어? 얼마 버는데 그게 얼마에 형성돼 있어? 즉, 멀티플이 10배면 100억 버는데 1000억, 멀티플이 10배면 100억 버는데 1000억의 그거죠. 1000억의 시가총액이죠.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100억씩 10년 벌면 이 시총 나오는 거네. 똑같지. 자, 적금할게요. 자, 우리 복리가 아니라 단리로 계산하겠습니다. 단리로 그러면 이건 몇 프로다? PER이 몇 프로다? 몇이다? 20이다. 왜? 5%씩 20년 하면 100 나오잖아요. 원금 나오잖아. 그 관점에서 보면 예적금, 지금 5%짜리 단리의 예적금은 PER이 20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PER이 40배래. 자, 이거랑 비교를 해야 돼. 여러분들은 뭘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제 포인트를 아시겠죠? 자, 또 채권도 있겠죠. 외화도 있겠죠. 가상화폐도 있겠죠. 아니면 현금.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 기술적으로. 아니면 지금 파생 시장에 뭔가 조금 오류가 생겨서 여기서 뭔가 아비트리지, 차익거래 기회가 생길 것 같아. 아니면 지금 부동산이 너무너무 저점인 것 같아서 아무리 내가 주식을 해서 수익을 본다 한들 부동산보다 더 싸게 살 자신은 없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첫 번째다. 이런 것들 다 물리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걸 왜 생각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그러면 자, 주식이라고 우리가 선택을 했어. 자, 선택을 했어. 우리가 주식이라는 자산을 선택했다면 자산 중에서 꼭 이 주식, 디스 스톡, 바로 그 주식이란 자산 안에서 바로 디스 스톡, 이 주식을 선택한 이유. 그건 또 뭘까? 그럼 여기서는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뭐 예를 들어서 뭐 빅테크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라는 종목이 있을 수 있고요. 뭐 B나라 뭐 한국이라고 칩시다. 한국의 뭐 2차 전지 쪽에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BM이 있다고 칩시다. 자, 얘나 수익성이 예를 들어서 같다고 치면 그러면 선택을 해야죠. 애플도 수익성이 N프로고 에코프로 BM도 수익성이 N프로 똑같네. 이익률 똑같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죠. 이거 두 개 다 사면 안 됩니까? 그러신 분들은 논외야. 우리는 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이나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풋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 뭘 선택을 할 건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을 골랐다면 바로 이 디스 스톡이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한 100만 개 치세요. 별표 100만 개 치세요. 제가 이거는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금전적인 손익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마음의 손익이 더 중요하다. 자, 주식 투자했을 때 발생 가능한 수익이랑 손실 뭐죠? 계좌의 수익 손실이겠죠.
근데 주식 투자를 안 했을 때 발생 가능한 수익 뭐예요? 주식 투자를 안 했는데 발생 가능한 수익?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평온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나 하락장에선. 상승장에선 오히려 이게 손실이겠죠. 포모 때문에. 나 혼자 뒤처지면 어떡하지? 포모 때문에. 근데 하락장에선 마음이 편하겠죠. 이런 것들, 손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요때 샀어. 요때 1억어치 주식을 샀어. 그러다 폭락을 해. 한 마이너스 50% 됐습니다. 5천만 원 날린 상태야. 여기서 다시 얘가 이만큼 올라가. 얘가 이만큼 올라가. 난 그래서 본절에 나왔어. 그럼 이 사람 본절입니까? 본전에 나왔어. 이 사람 본전이에요? 본전 아니라고. 왜? 본전이 왜 아닙니까? 본전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왜 본전이 아니라고? 1억 물렸다가 50% 반토막 났는데 다시 본전에 탈출했어. 이 사람 본전이 아니라고. 여기서 10%만 해도 10%라고 칩시다. 10%도 본전 아니야. 왜? 이 국면에서 상실감, 이거 누가 보상해 줄 거야? 예를 들어서 이때가 진짜 날이 너무너무 좋은 4월, 5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들 다 막 하하하고 다 놀러 다닐 때 이 좋은 날씨 만끽하면서 봄 기운 만끽하면서 가을 날씨 만끽하면서 다 놀러 다닐 때 혼자 집에서 방구석에서 꽁꽁 싸매면서 끙끙 했을 거 아니야. 이 손실, 그 돌아오지 않는 시간에 대한, 그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에 대한, 그 시간에 남들은 남들은 놀면서 재충전하고 으쌰으쌰 할 때 나 혼자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이때 이제 방구석에서 이러고 있었잖아. 이거를 대체 누가 보상해 줄 거냐고. 이게 뭐다고? 스트레스 비용이다고. 제일 중요하다고. 이 스트레스 비용까지 이거를 돈으로 환산해야죠. 그러면 이게 바로 마음의 손익이겠죠. 이 스트레스 비용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밸류에이션 하는 거라고. 이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오늘 조금 이 얘기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는데요. 좀 흥분했습니다. 좀 가라앉히고. 자, 그럼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벌써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스피드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환금 먼저 파악을 해서 시총에서 차감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억 주고 치킨집을 인수를 했어. 근데 치킨집 앞마당 파보니까 치킨집 앞마당에 5천만 원이 있어. 그럼 내 돈은 얼마 들어간 거예요? 2억이 들어간 게 아니지. 1억 5천만 들어간 거지.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순환금을 먼저 파악해. 일단 기계적으로 먼저 파악해. 기계적으로. 그래서 시총에서 차감해서 실질 시총으로 보정을 해. 물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땅에 묻힌 건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분석 툴을 설정을 해. 뭘로 할지, 절대가치평가법을 할지, 상대가치평가법을 할지. 상대가치평가법을 하려면 PER로 하든 PBR로 하든 PSR로 하든 뭐가 됐든 툴 설정해. 그 다음에 자산군별 밸류에이션 테이블 작성해. 자, 지금 자산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얼마, 채권은 밸류에이션이 얼마, 외환시장, 부동산 시장 다 밸류에이션 얼마. 그리고 국가별, 미국은 지금 PER이 얼마, PER, PBR 얼마, 영국은 PER, PBR 얼마, 중국은 얼마, 한국은 얼마. 그 안에서 다 설정해. 섹터별, 이 섹터 얼마, 저 섹터 얼마 다 설정해. 종목별 다 설정해. 이것까지 다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밸류에이션 분석이. 그래서 여기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종목 분석을 하는 게 바로 이런 방법론인 겁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 탑다운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 바텀업이 아니라 일단은 숫자로 한번 정렬을 쫙 시킨 다음에 아닌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 살아남은 정렬시켜서 살아남은 그것들로만 이제 그 유니버스 안에서 주식 분석을 하는 거야. 그걸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실전 사례 우리 한번 비올 한번 해봅시다. 비올. 요거는 제 텔레그램 채널이에요. 텔레그램 채널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 얼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신 방법은 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제가 비올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텔레그램에 제 채널에 비올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미 이만큼 나와 있어요. 이제 2022년 11월 18일에 제가 최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리포트 올려드리면서 쭉 말씀드렸어요. 이걸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뭐라고? 순현금 파악한다고. 그럼 빠르게 스피디하게 봅시다. 순현금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현금성 자산, 오케이. 이거 현금이겠네. 그리고 현금성 자산 말고도 단기 금융 상품 뭐가 있겠죠? 뭐 1년짜리 1년 이내 단기 금융 상품이라면 단기 상품이라면 1년 이내 걸 의미를 하거든요. 1년 이내에 뭐가 있을까요? 1년 이내에 사채 뭐 이런 것까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은행에서 MMF나 뭐 CMA 이런 것들을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실질적인 현금이죠.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좀 장기적이야.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다?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다고? 대략 이거 두 개 더하면 대략 290억쯤 나오겠네요. 자, 순현금이면 부채도 빼야겠죠. 자, 단기 차입금 얼마? 4억 있네요. 그거 외에 없네. 그럼 여기서 4억 빼. 그럼 대략 286억의 현금이 있다고. 대략 286억의 현금은 시총에서 차감을 한다. 다시 한번 이걸 왜 차감한다? 자, 치킨집 인수해서 마당 파보니까 그 안에 현금이 있더라.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실질 시총을 보정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이 비율의 밸류에이션을 PER 밸류에이션을 할 거야. 저는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사는 연가 얼마 버는데 현재 그때 당시 11월 18일이었죠. 11월 18일 기준 시총 얼마였다? 2023년 예상 순이익은 165억 원이었는데 11월 18일 종가 1,395억 원이다. 그럼 이거 대충 몇 배? 이거 아직 여기다가 실질적으로 이거 말씀드린 286억 빼야겠죠. 286억 빼야겠죠. 근데 전 안 뺐습니다. 안 뺐어도 멀티플이 몇 배 나왔다? 8.X배 나왔어. 멀티플이 8점 얼마 배 나왔어. 근데 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 다른 자산들이랑 좀 비교를 하라. 뭐 예금 조건 PER도 비교하러 하고 뭐 다른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비교하고 아니면 내가 직접 자영업했을 때 내가 직접 치킨집을 차렸을 때 내가 직접 편의점을 차렸을 때 그렇게 한번 이익까지 따져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의미가 있는 지금 이 비올이란 종목에 투자하는 게 내가 이런 것들에 투자하거나 내가 직접 장사를 뛰는 것, 내가 직접 사업을 일으키는 것보다 좀 더 남는 장사라면, 남는 손익이라면 이거에 투자를 하시라. 자, 그래서 다음. 자, 그래서 PER 밸류에이션, 국가별, 섹터별, 종목별 PER 각각 얼마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바로 종목별 PER 한번 보여드릴게요. 딴 것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종목별 PER만 보여드릴게요. 당시 기준 피어 그룹, 그러니까 친구들이죠. 비올은 미용기기 관련주라서 미용기기 종목들을 한번 쭉 보자고. 쭉 한번 솔팅을 해봤어요. 대장주 누구? 대장주 클래시스, 자 제이시스메티컬, 루트로닉, 원텍, 비올, 이루다. 윈텍 아닌가? 자 그리고 원텍이랑 윈텍이랑 다릅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빼먹었지만 하이로닉이라는 종목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한번 쭉 서열을 지어봤어. 그리고 2023년 순이익 쭉 제가 줄 세워봤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때 당시 시가총액이 다들 각각 PER이 얼마였다? 이렇게 돼 있었다. 그 안에서 비올은 몇 배다? 8.5배. 근데 평균적으로 12.5배. 여기서 제일 싸네. 비올 이 녀석이 제일 싸구만. 여기서부터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하는 거라고. 여기서부터 비올이 제일 싸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파악 완료했어. 자,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 할증 요인이 뭐가 있냐? 자, PER은 뭐다고? P는 2 곱하기 멀티플. 자, 여기서 할증 요인이 뭐가 있다고요? 그럼 얘가 오르느냐? 2가 오를 수 있나? 아니면 멀티플이 상향될 수 있나? 따져보시라고. 그리고 할증 가능성이 있어. 지금 비올의 경우에는 보니까 이익이 늘어날 것 같아. 내지는 지금 미용기기 쪽이 수요가 너무 좋아서 멀티플이 상향될 것 같아. 뭐 등등의 이유들. 아니면 뭐 이익도 늘어나는데 지금 수요도 너무 넘쳐나서 둘 다 상향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가능성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얼마나 걸리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10년 걸리면 의미가 없죠. 10년 걸리면 10년 동안 그럼 어떡해?
10년 이게 이 과정이 10년 동안 그렇게 뭐 기약 없는 미래면 또 의미가 없다. 되게 가시적인 그 미래에 이 가능성이 현실화가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럼 나는 여기다가 밸류에이션 몇 배 부여할래?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비율 지금 8배인데 친구들 12배니까 그러면 나는 친구들만 따라가면 되겠다. 나 그런 생각을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는 제 타겟 멀티플은 제 목표 멀티플은 12.5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우리 다 같이 검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1월 12일에 비올의 이제 지난 이제 연도 이제 컨퍼런스 콜 비올이 지난 연도에 대해서 컨퍼런스 콜을 진행한 거 있는데 이걸 트래킹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이익이 좋을 것 같아. 이익도 좋을 것 같아.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히스토리를 쌓아놨어요. 그리고 지금 판매도 되게 잘 되고 있고 시장의 반응도 좋아. 충분한 검증을 해보시라고. 왜?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정이었으니까. 가정이니까. 가정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발굴 다음날 종가부터 이거를 1월 26일 날 제가 지금 이 PPT를 작성을 했거든요. 84% 올랐어요. 84% 올랐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발굴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올라도 이렇게 쭉 우상향을 해도 홀드를 할 수 있다. 왜? 우리가 홀드할 수 있는 이유? 우리는 이미 타겟 멀티플이 있었잖아. 난 여기까지 홀딩할 거야. 그럼 이제 다시 지금으로 돌이켜봐서 한번 봤을 때 최초 발굴 당시 아이디어는 뭐였다? 첫 번째, 새로운 플레이어, 비올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고요. 두 번째, 저평가 매력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아까 8배였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스몰 캡이었죠. 근데 이 중에 두 개 아이디어, 특히 이제 저평가 매력도 없어졌고요. 스몰 캡도 아니야. 이제는 가격이 올라서. 왜? 지금 15배 됐잖아. 지금 친구들 다 15배인데 얘도 15배 됐네? 자, 목표 주가 달성. 두 개 아이디어는 결과적으로 훼손이 됐죠. 자, 아이디어 훼손됐으면 그때가 뭐다? 그때가 바로 매도를 고민하는 시점이다. 스피디하게 한번 와봤습니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되게 스피디하게 한번 달려와 봤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기 때문에 텔레그램에 많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내용들이고 이것들 다 더 궁금하신 분들 이런 종목들 되게 많거든요. 궁금하신 분들 이따가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들 쭉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전 사례 연습 분석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